이모, 진짜 이제 그만 좀 우시면 안 돼요? 삼촌도 애들도 다 돌아오지 않잖아요. 이렇게 매일 우시면 이모까지 잃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조미란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뜨거운 차가 바닥에 흩어지며 하얀 도자기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윤서는 당황한 듯 손을 뻗었지만 미라는 그저 멍하니 깨진 도자기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저 파편들처럼 자신의 삶도 산산조각 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도 믿을 수가 없었다. 남편 정우진과 12살 쌍둥이 아들 지훈이와 지민이가 동시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그것도 단 하루 만에.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세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차가운 주검으로 그녀 앞에 놓였을 뿐이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조미라는 46의 나이에 과부가 되었다. 20살에 남편을 만나 22살에 결혼했고 2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살아왔다. 남편은 건축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미라는 동네에서 작은 도예 공방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왔다. 쌍둥이 아들들은 그녀의 전부였다. 지훈이는 축구를 좋아했고 지민이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둘은 성격도 취향도 달랐지만 형제만큼은 누구보다 깊었다. 미라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행복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 그게 그녀가 바라던 전부였다. 사고 당일은 평범한 금요일이었다. 아침에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했고 아이들은 학교에 갔다. 미라는 공방에서 수업을 진행했다. 그날따라 비가 많이 내렸다. 장마철도 아닌데 폭우가 쏟아졌고 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미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애써 무시했다. 저녁 무렵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일찍 들어갈게. 애들이랑 같이 갈게. 미라는 안심했다.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러 간다니 다행이었다. 학원 끝나고 버스 타고 오는 것보다 훨씬 안전할 테니까. 그녀는 집에 돌아와 된장찌개를 끓였다. 남편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였다. 김치도 꺼내고 밥도 지었다. 식탁을 차리며 가족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10시가 넘어도 남편의 전화는 오지 않았다. 미라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아이들 휴대폰도 꺼져 있었다. 11시가 되자 미라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손톱을 물어뜯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자정 무렵 초인종이 울렸다. 미라는 달려가 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남편이 아니라 경찰 2명이 서 있었다. 정우진 씨 부인이십니까?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미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사고? 무슨 사고? 경찰차 안에서 그녀는 아무 말도 듣지 못했다. 귀가 먹먹했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유가족분이신가요? 정우진 씨와 정지훈, 정지민 군이 오늘 저녁 사망 확인되었습니다. 유감입니다. 미라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미라는 영안실로 안내받았다.
흰 천으로 덮인 세구의 시신. 천을 걷자 남편의 얼굴이 보였다. 창백하고 차갑고 피투성이었다. 옆에는 아이들이 누워 있었다. 지훈이와 지민이. 그들의 얼굴에는 흙과 피가 묻어 있었다. 미라는 비명을 질렀다. 목이 찢어지도록 울부짖었다. 간호사들이 그녀를 붙잡았지만 그녀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달려갔다. 여보, 지훈아, 지민아, 일어나, 제발.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들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미라는 그날 밤 정신을 잃었고 다음 날 병원 침대에서 깨어났다. 처음에는 악몽인 줄 알았다. 하지만 옆에 앉아 있는 친척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현실임을 깨달았다. 장례식은 사흘간 이어졌다.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했지만 미라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관 앞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다. 남편의 관, 지훈이의 관, 지민이의 관. 세 개의 관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믿을 수 없었다. 사흘 전만 해도 함께 밥을 먹고 웃었던 사람들이 이제 차가운 나무 상자 안에 누워 있다니. 뉴스는 그 사건을 붉은 비사고라 불렀다. 사고 현장에는 빗물에 섞인 피가 도로를 붉게 물들였다고 했다. 3명이 즉사한 대형 사고로 지역 뉴스에도 크게 보도되었다. 기자들이 장례식장까지 찾아왔고 미라는 그들을 피해 구석에 숨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싫었다. 동정 어린 눈빛이 견딜 수 없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다. 친척들은 힘내세요라는 말 한마디 남기고 사라졌다. 집으로 돌아온 미라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졌다. 남편의 슬리퍼가 현관에 놓여 있었고 아이들의 가방이 소파에 걸려 있었다. 모든 게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들은 없었다. 그때부터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바로 남편의 조카이자 미란이 몇 년 전 공방에서 가르쳤던 제자 하윤서였다. 29의 응급구조사인 그는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왔고 장례식 내내 미란의 곁을 지켰다. 윤서는 어릴 적부터 남편을 따랐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남편이 윤서를 돌봐주었고 윤서는 남편을 아버지처럼 따랐다. 미란 역시 윤서를 친아들처럼 아꼈다. 그는 성실하고 착했고 남을 돕는 일에 헌신적이었다.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도 그런 성격 때문이었다. 장례식 이후 미라는 무너졌다. 밥을 먹지 않았고 잠을 자지 않았고 씻지도 않았다. 그저 남편의 옷을 껴안고 하루 종일 울었다. 공방도 문을 닫았다. 손님도 받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세상과 단절된 채 혼자 집에 틀어박혀 지냈다. 그때 윤서가 찾아왔다. 그는 문을 두드렸지만 미라는 열어주지 않았다. 윤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찾아와 문 앞에 음식을 놓고 갔다. 처음에는 그 음식도 썩어갔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미라는 문을 열었다. 윤서는 그녀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미라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이모 이러시면 안 돼요. 윤서는 그녀를 안았다. 미라는 그의 품에서 또 울었다. 윤서는 그날부터 그녀의 집을 돌보기 시작했다. 무너진 문을 고쳤고 냉장고가 텅 비어 있으면 장을 봐왔고 밤새 울다 쓰러진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윤서는 친아들처럼 헌신적이었다.
매달 밀리는 공방 월세를 대신 내주었고, 미란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청소며 빨래까지 도맡아 했다. 미란은 그런 윤서를 보며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 같은 걸 느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윤서가 없었다면 아마 그녀도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수면제를 삼키거나 손목을 그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윤서가 있었기에 그녀는 버텼다. 이모, 전 괜찮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어딘가 떨리는 구석이 있었다. 미라는 그것을 슬픔이라고 생각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사촌 동생들을 잃은 슬픔, 윤서 역시 가족을 잃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였다. 미라는 그 온기에 기대어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윤서가 그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응급구조사이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날 밤 그는 이미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는 끔찍한 비밀이 있다는 것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지만 미란의 집은 여전히 겨울 같았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커튼은 드리워져 있었고 햇빛은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밤 남편의 옷을 껴안고 잠들었고 아들들의 방문을 열 수 없었다. 방 안에는 아이들의 물건이 그대로 있었다. 지훈이의 축구공, 지민이의 스케치북. 미라는 그 문 앞에 서면 다리가 풀렸다. 들어갈 수 없었다. 들어가면 다시 무너질 것 같았다. 윤서는 그런 그녀를 묵묵히 지켜봤다. 말없이 차를 끓여주고 곁에 앉아 있어 주었다. 그 시간이 쌓이면서 미란은 조금씩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윤서는 미란에게 제안했다. 이모, 공방 다시 여시는 게 어때요? 미란은 고개를 저었다. 난 아직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냥 흙이라도 만져보세요. 이모가 좋아하시던 일이잖아요. 미라는 잠시 생각했다. 공방. 오랜만에 들어본 단어였다. 그녀는 도예를 사랑했다. 흙을 만지고 형태를 빚고 불에 구워 완성하는 그 과정이 좋았다. 하지만 사고 이후로 단 한 번도 흙을 만지지 않았다. 손을 뻗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윤서의 눈빛을 보니 용기가 났다. 그래, 한번 해볼게. 그날 이후 미라는 조금씩 공방에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앉아있기만 했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손이 흙을 찾았다. 물레를 돌리고 흙을 빚고 형태를 만들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작은 컵이었다. 남편이 좋아하던 크기의 컵. 미라는 그걸 보고 또 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울음이었다. 슬프지만 따뜻한 울음이었다. 계절이 3번 바뀌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고 다시 겨울이 왔다. 미라는 여전히 공방을 제대로 열지 못했지만 혼자 작업은 할 수 있게 되었다. 윤서는 여전히 그녀의 곁을 지켰다. 이제 일주일에 서너 번은 그녀의 집에 들렀고 때로는 밤을 새우기도 했다. 미라는 그것이 자연스러워졌다. 윤서가 없는 밤이 오히려 낯설었다.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다. 그가 있으면 집이 덜 텅 비어 보였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어느 봄날 윤서는 들꽃 한 다발을 사들고 왔다. 노란 민들레와 하얀 토끼풀, 보랏빛 제비꽃이 섞여 있었다. 이모, 이거 보고 생각났어요.
예전에 이모가 들꽃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미라는 울컥했다. 남편은 평생 꽃 한 송이 사온 적이 없었다. 결혼 기념일에도 생일에도 그는 꽃보다는 현금 봉투를 건넸다. 돈이 더 실용적이잖아. 그게 그의 말버릇이었다. 미라는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남편은 사랑을 표현하는 게 서툰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윤서는 달랐다. 그는 작은 것들을 기억했고 마음을 담았다. 미라는 윤서의 손에서 꽃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다. 윤서야 고마워. 목소리가 떨렸다. 윤서는 웃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모가 웃었으면 좋겠어서요. 미라는 꽃병에 물을 받아 꽃을 꽂았다. 오랜만에 집안에 생기가 돌았다. 그날 저녁 미라는 윤서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었다. 남편을 위해 자주 해주던 음식이었다. 간장 양념에 무와 당근을 넣고 푹 끓이면 고기가 부드러워졌다. 윤서는 한 입 베어 물고는 눈을 감았다. 역시 이모 손맛은 최고예요. 삼촌이 맨날 자랑하셨던 이유를 알겠어요. 그 말에 미라는 웃음이 났다. 얼마 만에 웃는 건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윤서도 따라 웃었다. 둘은 그렇게 밥을 먹고 설거지를 같이 하고 거실에서 차를 마셨다. 말이 필요 없었다. 서로의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윤서가 피곤해 보이면 미라는 베개를 가져다 주었고, 미란이 슬퍼 보이면 윤서는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다. 그것은 위험한 신호였지만 둘 다 알아채지 못했다. 아니, 알아채지 않으려 했다.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둘 다 외롭지 않았으니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곱게 보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조카가 매일 드나든다며 나이 차이가 얼마인데 아직 상도 안 끝났는데 저래도 되나? 미라는 그 소문을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윤서는 그저 조카고 자신은 그저 이모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다. 윤서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졌다. 그가 없으면 밤이 너무 길었다. 이건 뭘까? 의존일까? 아니면 미라는 그 생각을 멈췄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남편이 죽은 지 겨우 1년. 아이들도 그렇게 떠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조카를. 어느 추운 밤 미라는 악몽을 꾸고 깼다. 남편과 아이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그녀를 부르는 꿈이었다. 엄마, 왜 우리 버렸어? 여보, 왜 나 혼자 가게 했어? 미라는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때 윤서가 방문을 두드렸다. 이모, 괜찮으세요? 그는 소파에서 자고 있었던 것 같았다. 미라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울기만 했다. 윤서는 허락도 없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리고 침대 옆에 앉아 그녀를 안았다. 괜찮아요. 꿈이에요. 그냥 꿈. 미라는 윤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안전했다. 남편의 품과는 달랐다. 남편은 딱딱하고 투박했다. 포옹도 서툴렀다. 하지만 윤서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다. 이모 전 이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체온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이후로 둘 사이의 경계는 조금씩 얇아졌다. 손을 잡는 것도, 포옹하는 것도,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다. 미라는 알고 있었다. 이건 잘못됐다고.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윤서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미라는 윤서의 휴대폰을 충전하려다 우연히 오래된 메시지를 보게 되었다. 화면이 켜진 채로 잠겨 있지 않았고 메시지함이 그대로 열려 있었다. 스크롤을 내리던 중 그녀의 손이 멈췄다. 수신이는 정우진 삼촌이었다. 날짜는 사고 당일 오후 6시. 사고가 일어나기 2시간 전. 삼촌 오늘은 제발 그만두세요. 그 여자에게 말한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이모님이 알면 어떡하려고요? 삼촌, 제발 생각 좀 하세요. 가족이 다 무너져요. 미란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그 여자, 무슨 말을 하려고 했다는 건가? 남편에게 무슨 비밀이 있었던 건가? 그리고 윤서는 왜 그걸 알고 있었나? 손이 떨렸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실로 나왔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남편은 그날 밤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던 걸까? 다른 여자? 설마 불륜? 아니야.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윤서가 왜 그런 메시지를 보냈을까? 그리고 왜 사고 이후 단 한 번도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을까? 며칠 동안 미라는 윤서를 피했다.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윤서는 문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지만 결국 돌아갔다. 이모, 제가 뭘 잘못했어요? 말씀해 주세요. 문틈 사이로 들리는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하지만 미라는 입을 열 수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당신 남편이 바람 피웠다는 거 알고 있었어? 라고 물어야 하나. 하지만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만약 자신이 오해한 거라면, 미라는 혼란스러웠다. 그날 밤 미라는 남편의 휴대폰 기록을 뒤졌다. 하지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사고 이후 경찰이 조사하면서 모든 자료를 가져갔고 돌려받은 건 텅 빈 기기뿐이었다. 통화 기록도 문자 메시지도 사진도 모두 삭제되어 있었다. 미라는 남편의 옷장을 뒤졌다. 주머니를 뒤지고 서랍을 열어보고 숨겨놓은 게 있나 확인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비밀을 숨길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미라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당신 뭘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나한테 말 못할 게 있었던 거예요? 대답은 없었다. 다만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날도 붉은 비가 내리던 밤처럼. 미라는 그 빗소리를 들으며 윤서의 메시지를 떠올렸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것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무서운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미라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의 빗소리는 점점 커졌고 그녀의 불안도 함께 커졌다. 일주일이 지났다. 윤서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다. 미라는 그가 포기한 줄 알았다.
하지만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있었다. 윤서의 글씨였다. 이모,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이모가 힘들어 하시는 게 제 탓인 것 같아서 한동안 찾아뵙지 않을게요. 하지만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전 항상 이모 편이에요. 미라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울었다. 윤서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잘못한 건 남편이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은 윤서도 잘못이었다. 하지만 그를 원망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가족을 지키려 했을 뿐이니까.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다. 미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윤서의 메시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남편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했다는 것. 그리고 윤서가 그걸 막으려 했다는 것. 그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었다. 새벽 2시 미라는 결심했다. 윤서의 집으로 가기로. 그는 사고 이후 이사를 했다. 원룸에서 작은 투룸으로. 미라는 주소를 알고 있었다. 윤서가 이사할 때 도와준 적이 있었으니까. 그녀는 우산도 쓰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빗속을 걸어 윤서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젖어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응답이 없었다. 미라는 문을 두드렸다. 여전히 응답이 없었다. 하지만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미라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거실은 어두웠고 침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그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흐느끼는 소리. 미라는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다. 윤서는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다. 남편의 사진이었다. 회사 단체 사진, 가족 사진, 그리고 미란이 본 적 없는 사진도 있었다. 남편이 낯선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 커피숍에서, 레스토랑에서, 공원에서. 미란의 숨이 멎었다. 진짜였구나. 남편은 정말로 바람을 피웠구나. 윤서는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을 떨며 울고 있었다. 삼촌 다 제 탓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당신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운 거, 이모님에게 말하려던 걸 제가 막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럼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윤서는 남편의 사진을 들어 올렸다. 그날 따라오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차로 막으려고 했는데, 제가 삼촌을 죽였어요. 제가. 미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윤서가 사고 현장에 있었다고, 그가 남편을 뒤쫓았다고, 그리고 사고를 냈다고,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미라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숨을 쉴 수 없었다. 윤서는 미란이 문 앞에 있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황급히 일어나 문을 열었다. 이모.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미란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넌 알고 있었구나.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걸.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떨구었다. 미라는 그의 멱살을 잡았다. 힘이 없어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지만 그녀는 악을 썼다. 내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윤서는 무릎을 꿇었다. 이모 미안해요. 전 그냥 이모님이 더 아플까봐 삼촌도 돌아가셨는데 그 사실까지 알면 이모님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미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래서 2년 동안 내 옆에 있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넌 뭐였어? 죄책감 때문에 나한테 잘해준 거야? 윤서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전 정말로 이모를 지키고 싶었어요. 삼촌이 저한테 부탁했어요.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모님을 부탁한다고. 전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미라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넌 널 지키고 싶었던 거잖아. 내 죄를 숨기고 싶었던 거잖아. 내가 우리 가족을 죽였다는 걸 숨기고 싶었던 거잖아. 그 말에 윤서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라는 그를 내려다봤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날 뭐가 있었어? 정확히 말해봐.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삼촌이 그날 이모님한테 불륜 사실을 고백하려고 했어요. 더 이상 거짓말하고 살 수 없다고. 그 여자와 헤어지고 이모님한테 용서를 구하겠다고. 근데 전 그게 무서웠어요. 이모님이 무너질까봐. 가정이 깨질까봐. 그래서 삼촌한테 전화했어요. 하지 말라고. 근데 삼촌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란이 물었다. 윤서는 계속 말했다. 전차를 몰고 삼촌을 쫓아갔어요. 지훈이랑 지민이도 차에 타고 있었어요. 전 삼촌 차를 세우려고 옆으로 차를 붙였어요. 근데 빗길이었고 제 차가 미끄러졌어요. 그리고 삼촌 차를 들이받았어요. 삼촌 차는 중앙선을 넘었고 반대편에서 오던 트럭이랑 정면 충돌했어요. 윤서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전차에서 내렸어요. 달려갔어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차는 불타고 있었고 아무도 살릴 수 없었어요. 전 응급구조사인데 가족도 살리지 못했어요. 미라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다. 모든 게 명확해졌다. 남편의 불륜, 윤서의 추격, 그리고 사고, 세 사람의 죽음.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일어났다. 넌 우리 가족을 죽인 거야. 미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내 남편을, 내 아들들을 내가 죽인 거야.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다 제 탓이에요. 제가 죽인 거예요. 미라는 윤서를 밀쳐냈다. 그리고 방을 나가려 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쓰러졌다. 윤서가 그녀를 부축하려 했지만 미라는 손을 뿌리쳤다. 손대지 마. 내가 다 죽였잖아. 미라는 겨우 일어나 집을 나갔다. 빗속을 걸어 집으로 돌아왔다. 온몸이 젖었고 추웠지만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밤새 울었다. 남편이 배신했다는 사실보다 더 아픈 건 윤서가 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사고의 원인이었다는 것. 그가 2년 동안 자신을 돌본 건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이었다는 것.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의 위로도 헌신도 따뜻함도. 그것은 속죄였다. 자기 자신을 위한. 며칠이 지났다. 미라는 윤서를 집에 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윤서는 매일 밤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 자리를 지켰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는 떠나지 않았다. 새벽까지 서 있다가 출근 시간이 되면 떠났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다시 돌아왔다.
미라는 창문 너머로 그를 지켜봤다. 그의 모습은 처참했다. 수척해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고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않은 것 같았다. 미라는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문을 열 수 없었다. 아직은 일주일째 되는 날 미라는 문을 열었다. 윤서는 비에 젖은 채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몸을 가누지 못해 비틀거렸다. 미라는 그를 끌어당겼다. 그리고 울면서 그를 때렸다.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힘껏. 왜 그랬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혼자 다 짊어지려고 했어? 윤서는 맞으면서도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았다. 그의 품은 차가웠다. 비에 젖어 얼어붙은 몸. 미라는 그를 밀어냈다가 다시 끌어당겼다. 둘은 그렇게 현관에서 한참을 울었다. 미라는 윤서를 욕실로 데려갔다. 옷을 벗기고 따뜻한 물을 틀어주었다. 윤서는 멍하니 서 있기만 했다. 미라는 수건으로 그의 몸을 닦아주었다. 윤서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다. 이모 전 정말 미안해요.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수건으로 그의 머리를 말렸다. 윤서에게 남편의 옷을 입혔다. 아직도 옷장에 남편의 옷이 걸려 있었다. 버릴 수 없었다. 윤서는 그 옷을 입고 미란을 바라봤다. 이모 전 어떻게 해야 해요? 미란은 한숨을 쉬었다. 나도 몰라.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둘은 거실에 앉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남편이 누구랑 바람을 피웠어?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회사 동료였어요. 2년 정도 됐다고 들었어요. 2년? 미라는 웃음이 나왔다. 쓴웃음이었다. 우리 애들이 10살 때부터였네. 그때부터 날 속인 거야. 윤서는 고개를 숙였다. 삼촌이 끝내려고 했어요. 그 여자한테 더 이상 못 만난다고 통보했대요. 그리고 이모님한테 고백하려고 했고요. 그게 뭐가 대단한 거야? 미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2년 동안 날 속였으면서 이제 와서 고백한다고 용서받을 줄 알았어? 그게 용기야? 윤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미라는 계속 말했다. 넌 왜 막으려고 했어? 내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잖아. 전 이모님이 무너질까봐 무서웠어요. 윤서가 대답했다. 이모님은 삼촌을 너무 사랑했잖아요. 애들도 아빠를 좋아했고. 가정이 깨지는 게 전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사고를 낸 거야? 미란이 물었다. 아니에요.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전 그냥 삼촌 차를 세우려고 했어요. 앞으로 가로막으려고. 근데 빗길에서 미끄러졌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안 먹혔고 제 차가 삼촌 차 옆구리를 쳤어요. 그 충격에 삼촌 차가 중앙선을 넘었고 반대편 트럭이랑 부딪혔어요. 윤서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전차에서 내려서 달려갔어요. 근데 차는 이미 불타고 있었고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유리를 깨려고 했는데 폭발할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막았어요. 그래서 넌 살았고 우리 가족은 죽었구나. 미란의 목소리는 떨렸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제가 살았어요. 제가 살아남았어요. 미라는 그를 바라봤다. 윤서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고통이 가득했다.
그는 2년 동안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살았다. 매일 밤 악몽을 꾸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을 원망하고 그러면서도 미란의 곁을 지켰다. 속죄하기 위해 미란은 알 수 없었다. 윤서를 용서해야 하는지, 원망해야 하는지, 그를 밀어내야 하는지, 끌어안아야 하는지. 윤서야. 미란이 말했다. 넌 날 사랑해? 윤서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다. 네. 내가 물어본 거야. 넌 날 사랑하냐고.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랑해요. 언제부터? 모르겠어요. 아마 오래전부터였을 거예요. 이모가 공방에서 도자기 빚는 모습을 보면서부터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땐 그게 사랑인 줄 몰랐어요. 삼촌이 돌아가시고 이모 곁에 있으면서 확실해졌어요. 미라는 웃었다. 슬프고 비참한 웃음이었다. 그럼 넌 죄책감 때문에 날 사랑한 거야? 아니에요.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죄책감도 있었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전 정말로 이모를 사랑해요. 이모가 웃을 때, 이모가 흙을 만질 때, 이모가 차를 끓일 때, 전 그 모든 게 좋았어요. 미라는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었다. 난 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넌 우리 가족을 죽인 사람이야. 근데 동시에 날 살린 사람이기도 해. 난 혼란스러워. 윤서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이모 전 이모가 원하는 대로 할게요. 이모가 떠나라고 하면 떠날게요. 이모가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면 그렇게 할게요. 이모가 원하는 대로.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난 그런 거 원하지 않아. 난 그냥 아파.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날 밤 비가 다시 내렸다. 붉은 비는 아니었지만 폭우였다. 창문 밖으로 빗물이 쏟아졌고 천둥이 쳤다. 미란과 윤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둘은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그것은 용서도 사랑도 아니었다. 오직 파괴된 두 사람의 구원이자 타락이었다. 둘은 서로를 원망하면서도 놓을 수 없었다. 미라는 윤서가 자신의 가족을 죽였다는 걸 알았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을 살렸다는 것도 알았다. 윤서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알았지만 동시에 미란을 사랑한다는 것도 알았다. 둘은 그렇게 서로를 삼켰다. 그날 밤 붉은 비가 내리는 창문 아래에서 그날 이후 둘은 비밀 연인이 되었다. 세상에 말할 수 없는 관계. 윤서는 다시 그녀의 집에 들어왔고 미라는 그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었다. 윤서가 그녀를 안을 때마다 미라는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죽은 아들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엄마, 왜 우리를 죽인 사람과 함께 있어? 윤서 역시 그녀를 볼 때마다 사고 당일의 장면이 떠올랐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 충돌음, 피가 흐르는 도로. 그는 그 기억을 지울 수 없었다. 한 달이 지났다. 둘은 여전히 함께 살고 있었지만 둘 사이의 공기는 무거웠다. 서로를 보면서도 말을 아꼈고 밤이 되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미라는 점점 윤서를 믿을 수 없게 되었다.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혹시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혹시 그날 정말 사고였을까? 아니면 의도적이었을까? 의심이 자라났다.
어느 날 미라는 결심했다. 진실을 직접 확인하기로. 윤서가 술에 취해 잠든 밤이었다. 그는 요즘 자주 술을 마셨다. 잠을 자지 못해서였다. 악몽 때문에. 미라는 그의 가방을 뒤졌다. 양심의 가책이 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리 카드를 발견했다. 블랙박스 영상이었다.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노트북에 카드를 꽂았다. 화면이 켜졌다. 파일이 하나 있었다. 날짜는 사고 당일. 미라는 클릭했다. 영상은 사고 당일 저녁 6시부터 시작되었다. 윤서의 차 블랙박스였다. 그는 어딘가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앞에는 남편의 차가 보였다. 윤서는 경적을 울렸다. 1번, 2번, 3번. 하지만 남편의 차는 멈추지 않았다. 윤서는 속도를 높였다. 빗속을 달리는 2대의 차. 윤서는 휴대폰을 들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삼촌, 제발 멈춰요. 집에 가지 마세요. 하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윤서는 차를 더 빠르게 몰았다. 그리고 남편의 차 옆으로 붙었다. 삼촌, 이모님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윤서는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다. 하지만 남편은 그를 보지 않았다. 아니, 보았지만 무시했다. 남편의 입모양이 보였다. 미안하다, 윤서야. 하지만 난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어. 그 순간 윤서는 핸들을 꺾었다. 남편의 차를 막으려고. 하지만 빗길이었다. 타이어가 물에 미끄러졌다. 차는 제어를 잃었다. 윤서는 브레이크를 밟았다. 하지만 늦었다. 차는 옆으로 미끄러지며 남편의 차 옆구리를 강하게 들이받았다. 충격음. 남편의 차는 중앙선을 넘었다. 그리고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나갔다. 그곳에는 대형 트럭이 달려오고 있었다. 남편의 차와 트럭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굉음, 불꽃, 연기. 영상 속에서 윤서는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안 돼, 삼촌. 그는 급히 차를 세웠다. 그리고 차에서 뛰어내려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남편의 차는 이미 불타고 있었다. 윤서는 문을 열려고 했지만 뜨거웠다. 손이 화상을 입었다. 다른 차들이 멈춰 섰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누군가 윤서를 붙잡았다. 위험해요. 폭발할 수 있어요. 윤서는 울부짖었다. 안에 사람이 있어요. 제 삼촌이, 조카들이. 하지만 아무도 다가갈 수 없었다. 불길이 너무 컸다. 소방차와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세 사람은 모두 사망했다. 영상은 거기서 끝났다. 미라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쏟아졌다. 윤서가 말한 건 진실이었다. 그는 정말로 사고를 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남편을 막으려다 세 사람을 죽인 것이다. 미라는 노트북을 덮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남편의 마지막 모습, 아이들의 마지막 순간.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두려웠을까? 아팠을까? 엄마를 불렀을까? 미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을 떨며 울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 그녀는 조용히 짐을 쌌다. 옷 몇 벌과 남편의 사진 한 장, 그리고 아들들의 사진.
그게 전부였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는 그대로 책상 위에 두었다. 윤서가 깨어나면 알 것이다. 자신이 모든 걸 알았다는 것을. 미라는 마지막으로 주방에 메모를 남겼다. 펜을 들고 한참을 고민했다. 뭐라고 써야 할까? 용서한다고? 아니, 아직 용서할 수 없다. 원망한다고? 그것도 아니다. 미라는 천천히 썼다. 윤서야, 넌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날 죽인 거야. 우리 가족을 죽이고 나까지 죽인 거야. 난 더 이상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저 숨만 쉬고 있을 뿐이야. 미안하지만 난 떠날게. 넌 내 삶을 살아. 더 이상 죄책감에 묶여 살지 마.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미라는 집을 나섰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었다. 윤서와 함께 있는 것은 죽은 남편과 아들들을 배신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자신을 배신하는 것이기도 했다. 미라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해가 뜨는 걸 지켜봤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다. 슬프지만 고요한 평화. 다음 날 아침 윤서는 빈집에서 깨어났다. 그는 메모를 발견했고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책상 위에 놓인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보고 모든 걸 이해했다. 미란이 영상을 봤다는 것을, 그리고 떠났다는 것을. 윤서는 울면서 119에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려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다. 여보세요. 저 자수하고 싶어요. 2년 전 붉은 비 사고 제가 냈습니다. 제가 세 사람을 죽였어요. 뉴스는 그날 저녁 속보를 전했다. 붉은 비 사고 진범 자수, 응급구조사 하윤서 씨 구속.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가족을 잃은 여성을 2년간 돌본 조카가 알고 보니 사고의 장본인이었다니. 댓글창에는 분노와 동정이 뒤섞였다. 미친놈이네. 그래도 양심은 있었나 보다. 피해자는 어디 갔어? 하지만 미란의 행방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아무도 그녀를 찾지 못했다. 몇 달 후 작은 시골 마을에 공방이 하나 문을 열었다. 주인은 말이 없고 조용한 중년 여성이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누군지 몰랐다. 다만 그녀가 만드는 도자기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다고 했다. 컵도 접시도 화분도 모두 무언가 애절한 느낌이 들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물었다. 사장님, 이 도자기 왜 이렇게 슬퍼 보이죠? 미라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제가 슬프니까요. 윤서는 형을 받고 감옥에 갔다. 업무상 과실치사. 징역 5년. 그는 매일 미란에게 편지를 썼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주소를 알 수 없어 편지는 발송조차 되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계속 썼다.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이모, 전 정말로 이모를 사랑했어요. 그게 죄책감이었든 뭐든 전 이모가 행복하길 바랐어요. 그런데 결국 전 이모를 죽인 거네요. 삼촌도, 지훈이도, 지민이도, 그리고 이모님까지. 다 제가 죽인 거예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매일 밤 꿈에서 그들을 봐요. 그들은 절 원망하지 않아요. 그게 더 괴로워요. 차라리 원망해주면 좋겠어요. 편지는 쌓여갔다. 발송되지 못한 편지들. 윤서의 방 한쪽에 상자가 쌓였다.
그 안에는 수백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모두 미란에게 쓴 것들. 사랑의 편지이자 참회의 편지. 윤서는 5년 후 출소했다. 그리고 미란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친척들도 친구들도 공방 주인들도. 미란은 완전히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윤서는 사고 현장을 찾아갔다. 2년 전 세 사람이 죽은 그곳. 도로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누가 봐도 그곳에서 참사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없었다. 윤서는 그 자리에 꽃을 놓았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삼촌 지훈아, 지민아 미안해. 그리고 이모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행복하세요. 제발 행복하세요.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붉은 비는 아니었지만 차가운 빗물이 그의 얼굴을 적셨다. 사람들은 지금도 그 사건을 붉은 비 연쇄 사고의 마지막 장면이라 부른다. 세 사람을 죽인 사고, 그리고 두 사람을 파괴한 사랑. 미라는 어디에 있을까? 아무도 모른다. 다만 비 오는 날이면 누군가는 그녀를 떠올린다. 그리고 생각한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용서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가? 답은 아무도 모른다. 다만 붉은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다. 어디선가, 누군가의 산 위에. 제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제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시고 힘낼 수 있도록 오른쪽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